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할 책은 책 극한의 경험,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3권입니다. 순서대로 출간되었지만 한국에는 극한의 경험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자는 유발 하라리 교수로 전쟁사를 전공으로 하여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비키스토리 저서를 써왔습니다. 저자는 역사를 저서별로 새롭게 분류합니다. 싸우는 인간, 생각하는 인간, 세계관을 만드는 인간으로 말이죠. 저자는 오늘날을 극한 경험기, 과학혁명기, 데이터 세계관으로 정의합니다. 먼저 정신의 싸움입니다. 근대의 지식의 최고 권위가 성경에서 정신으로 넘어옵니다. 무언가를 직접 겪었는지, 혈서, 고문, 전쟁을 했는지가 인정의 단계가 된 것이죠. 종교인들은 일상으로부터 계시를, 세속인들은 일상으로부터 명예, 신리, 애국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종교인과 세속인 모두 전쟁의 결과보다 그 의도를 더 집중해서 아직 보는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점차 기록으로 남고 데카르트가 영혼을 부정하면서까지 논의가 심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육체의 싸움입니다. 지식의 최고 권위가 성경, 정신을 넘어 육체로까지 넘어온 것이죠. 사색을 조소하고 의도를 무시하고 결과만을 보며 쾌락과 고통이 곧 선악이며 경험과 감수성이 최우선순위에 올라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경으로부터 탈출하려는 계몽주의의 연장선이었습니다. 국가 간 총력전이 보편화되면서 사회 하층민에서 중산층 일반까지 징병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경험, 고통의 토로가 일반화되고 약자의 발언권이 늘어납니다. 군대의 교육도 강압에서 포섭으로 대체됩니다. 사람들의 기록은 감각적 묘사가 증가합니다. 용기, 명예, 의도보다 피끄름, 잠 못 이룸, 자연 풍경. 경험으로부터 얻는 환희, 환멸은 양면의 동전으로 허상과 실체의 구분을 알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 자극이 지나치면 무감각해지거나 신념을 강화하는 것을 부러우게 합니다. 이러한 육체의 경험의 권위는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인류 대부분이 겪게 만듭니다. 인류 다수는 논리, 이념, 애국을 뛰어넘는 경험의 권위를 뼈저리게 체감합니다. 전쟁 속에서 비본질적인 것들은 사라지고 본질만 남게 됩니다. 이 속에서 전쟁의 긍정적 이미지는 물리쳤지만 여전히 갈등이 진리의 추구라는 전제가 남아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세계관 단계입니다. 다음은 책 사피엔스입니다. 저자는 BC 1만까지를 인지혁명기로 정의합니다. 최소 6종의 공존 속에서 사피엔스가 최종 승리를 거뒀는데 그 힘은 세계관을 만드는 능력이었습니다. 뒷담화는 조직을 30명 내외에서 150명까지 키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거짓말은 조직을 수백억 명 무한히 성장시킬 수 있었죠. 저자는 농업혁명기를 99%의 인구를 노예로 만든 시기로 정의합니다.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새로운 의무의 등장을 말하죠.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역사, 문화, 전통은 1%의 잉여 생산물을 가진 귀족층의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자는 인류 통합기라고 정의합니다. 저자는 가장 성공한 3가지 거짓말로 돈, 국가, 믿음을 읽습니다. 돈을 통해서 우리는 낯선 이와 쉽게 믿으며 효율적인 협력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으로 다국적 기업이 현재 대체하고 있는 국가는 가치, 언어, 법을 표준화시키며 가치를 누적시키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으로 오늘날 이념이 종교를 대체하고 있는 믿음은 진리, 기념일체계의 기본적인 가정을 공통적으로 갖게끔 만듭니다. 오늘날엔 자본민주주의가 최종 승리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인쇄술 이후의 세계를 저자는 과학혁명기라 부르며 현재의 세계관이 당연하지 않다는 그 무지의 경계의 발견으로 정의합니다. 오늘날 자본주의의 가정은 생산자의 탐욕에 의해 무너지며 민주주의의 가정은 정치가의 탐욕으로 무너집니다. 저자는 모든 인간의 생물학적 차이는 미미한데 차별은 닭과 달걀의 문제처럼 차등을 고착화시킨다고 말합니다. 부의 양극화가 건강, 매력, 수명까지 양극화하는 시대에 이것들의 새로운 세계관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호모데우스입니다. 저자는 인류의 새로운 의제로 불멸, 행복, 신성을 선정합니다. 기존의 목적이 생존, 번식의 보상이었다면 앞으로는 육체, 마음, 의도의 개조에 있다는 것이죠. 인류는 여태까지 저등한 동물들을 저등하게만 봐왔지만 우리보다 고등할 존재가 등장을 앞서고 있자 부랴부랴 동물권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등해 보이는 동물, 고등해 보는 AI에게 지능과 의식이 있냐 없냐를 따지고 있지만 실제 인간의 눈부심은 이들과 달리 세계관을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은 인쇄술을 가짐으로써 세계관을 전 인류로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문자와 세계관이 달라서 충돌하는 경우도 생기고 세계관을 유지하기 위해 인간의 희생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근대 이후 인류는 이러한 인간, 자유의지 그 자체를 기반에 두고 세계관을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학습은 실험을 통해 증빙되고 윤리는 감수성을 기반으로 증빙됩니다. 사회 제도가 쌓이고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최종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학의 발전은 이 대전제를 의심케 만듭니다. 뇌과학은 자유의지와 단일 자아가 허상이며 정보혁명은 우리보다 지능이 높은 AI를 만들고 약물과 전기신호는 의식도 조절 가능함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다수 개인은 경제적 군사적 가치가 없어졌고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1%의 사회가 열렸습니다. 신기술이 신의무를 낳는다고 말했듯이 이제 실리콘밸리가 이념을 낳을 시대입니다. 분산된 정보 처리가 유리하다면 민주정치 시장경제가 확산될 것이며 집중적인 정보 처리가 빠르다면 독재정치 공산경제가 보편화될 것입니다. 기업의 법인이라는 인격을 주었듯이 의식을 가진 알고리즘에 전인이라는 인격을 주어야 할 것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요약 페이지입니다. 저자는 오늘날 경험, 감수성이 최고의 권위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또한 갈등이 진리의 추구 방법이라는 가정을 갖고 있어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도 말합니다. 저자는 인간이 세계관을 만들어내는 능력으로 세계를 제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다수가 합의한 세계관이 필연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므로 계속 고민해보자고 말합니다. 또한 현재 최고 권위로 있는 자유의지가 점차 허상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세계관이 최고 권위로 오르면서 사회의 형태가 바뀌어갈 것을 저자는 준비하자고 합니다. 이것으로 책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